조선시대 철종 때 이야기다. 전라도 장성에 이춘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그 지방의 큰 물산 객주로서 한동안은 큰 돈을 만지며 이름을 날렸는데 몇 해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공금 1만 냥을 축내고 말았다. 사업 실패만 해도 이만저만 비관되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거액의 공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까딱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중대사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장성부사는 오랫동안 이춘보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데다 그의 인간됨을 신임하기도 하여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그가 재기할 날을 기다려 주었다. 그러나 그 부사가 조정의 인사 조치에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새로운 부사가 도입함으로써 이춘보에게 위기가 닥치고 말았다. 신관 사또는 이춘보를 불러 준엄하게 말했다. 나랏돈을 자그만치 1만 냥이나 거덜내고 몇 해 동안이나 갚지 않았으니 국법을 우습게 안 것이로구나. 구관사또는 무슨 까닭으로 너한테 관용을 베풀었는지 모르겠으나 본관은 그럴 수 없다. 앞으로 2달 안에 갚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니 목숨이 아깝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갚도록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엄명을 받고 얼이 빠져 돌아온 이춘보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냥을 어디서 무슨 수로 갑자기 마련한단 말인가. 2달이면 60일, 그 60일이 지나면 자기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인 것이다. 음식을 먹어도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올 턱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몰골이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고 나오는 이 한숨뿐이었다. 마음고생이 남편보다 못할 것이 없는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말했다. 여보, 사또가 정해준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울 아주버니나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형님을 만나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생기나? 믿져야 본전이잖우. 가만히 앉아서 죽는 이보다 일단 피신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분이 혹시 좋은 방도를 강구해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말하는 서울 아주버니란 이춘보의 외사촌형 박성삼이었다. 그는 서울 포도청의 술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관아이 구시라치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양반계층의 내막이나 권력의 역학관계, 세상의 변화 등에 대해서 민감하고 밝았다. 이춘보도 아내의 생각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즉시 행장을 차려가지고 집을 떠나 이윽고 서울에 도착했다. 박성삼을 만난 이춘보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글쎄, 듣고 보니 아우의 처지가 참 딱하기는 한데 나 같은 말단구시라치가 도와줄 힘이 있어야지. 형님, 어디 줄을 댈 만한 사람이라도 없습니까? 자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당대의 세도가인 호조 김판서 대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리한테 어떻게 줄을 댄담? 당시는 안동 김씨 일족이 조정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국정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었는데 호조판서 김병기는 그 중심인물로서 자기 아버지인 영의정 김좌근보다 더 세도를 부리며 이조를 젖혀두고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었다. 세상에서는 김병기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반대로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될 일도 되지 않았다. 그럴 정도의 막강한 세도가인 김병기한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박성삼은 무릎을 쳤다.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처남을 데리고 서울 동촌 한 구석에 사는 이생원을 찾아갔다. 이생원은 좋은 가문의 후예일 뿐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으나 안동 김씨의 전횡이 못마땅하여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두문불출로 글만 읽는 꼿꼿한 선비였다. 그 이생원은 김좌근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지난날 김좌근의 아버지에게 큰 정치 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동 김씨 득세의 한 원천이 되었으며
특히 그와 김좌근은 한 스승 밑에서 그를 배운 막역한 친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좌근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생원더러 벼슬길에 나서기를 몇 번이나 권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작풍이 몰아치는 겨울날 군불도 지피지 못해 차가운 사랑방에서 다해진 보료를 깔고 앉아 얘기를 읽고 있던 이생원은 밖에서 소인 문안드립니다. 하는 박성삼의 목소리에 책을 덮고 문을 열었다. 오 자네 왔는가? 날이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인가? 소인의 내종아우로서 장성에 사는데 서울에 다니러 왔다가 마침 제가 나리를 찾아뵙는다니까 따라오겠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춘보는 소개를 받아 이생원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춘보입니다. 자네 어른은? 이경재라고 그 전에 장성관하의 아전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방에 다니던 이경재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생원은 아득한 옛날을 추억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장성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장성에서 한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아전 중에서 이경재와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경재의 아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왔으니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생원은 이춘보더러 서울에 있는 동안 자주 찾아오라고 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춘보는 이틀이 멀다 하고 이생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찾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 이생원이 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술 한 병씩을 사들고 가거나 가끔씩은 쌀 또는 나무찜을 들여놓기도 했다. 원래 이생원은 남이 신세를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춘보가 자기 아버지와의 예정을 들먹이며 인사치레로 가져오는 작은 성의까지 물리칠 수는 없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생원은 이춘보한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빚을 진 셈이 되고 말았다. 그제야 이춘보의 속셈을 대강은 넘겨짚을 수 있었으나 이제 와서 딱 잘라 찾아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관계가 거의 1년쯤 지속된 어느 날 이춘보가 찾아와서 말했다. 소인이 내일에는 떠나야겠기에 오늘은 아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생원은 이제야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느냐? 예, 소인이 이제 떠나면 살아서는 나리를 다시 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춘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생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제야 이춘보는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연유를 소상히 털어놓았다. 신관 사또의 엄명을 지키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피신했으나 언제까지 숨어 살 수도 없으려니와 가족들도 걱정되어 차라리 내려가 자수하여 목숨을 버릴 비장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이생원은 기가 막혔다. 거의 1년 동안이나 신세를 졌을 뿐 아니라 정도 들대로 들었는데 참 안 되었구나 하는 빈말 한마디로 돌려보내기도 못하거니와 그렇다고 이름 없는 처사인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생원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자 이춘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나리께 부탁드릴 일이 있었으나 그동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 아무 능력도 없는 나한테 부탁할 일이라니 어디 듣기나 해보자. 말해보아라. 다름이 아니라 호조 김판서 대감의 청탁 편지 한 장만 얻어주시면 소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병기로 하여금 장성부사에게 이춘보 사건을 선처해달라고 편지로 청탁을 해달라는 이야기였다. 이생원은 진퇴유곡에 빠졌다. 김좌근이 그토록 자기더러 벼슬길에 나오라고 청하는 것을 거절한 데다 아예 담을 쌓고 지내왔는데 새삼스럽게 찾아가서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데 그렇다고 이춘보가 죽거나 말거나 모른 척 눈 감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민에 빠진 이생원은
마침내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김좌근을 찾아갔다. 김좌근은 오랫동안 자기한테 등을 돌리던 친구가 스스로 찾아왔으므로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아들였다. 그래서 잘 차린 주안상을 내오게 하여 술잔을 주고받았다. 한창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흥겨움이 고조되었을 때 이생원은 마침내 이춘보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후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대단히 미안한 부탁이네만 자제분께 이야기해서 청탁 편지 한 장을 써 주도록 할 수 없겠나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김좌근은 즉석에서 그만한 부탁이야.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하고는 즉시 청지기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너 가서 작은 사랑 대감께 내가 좀 보자 한다고 여쭈어라. 청지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병기가 큰 사랑에 들어왔다. 김병기는 차림새가 남루한 웬 늙은 선비가 정승인 자기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기 이생원은 나와 소년 시절에 동문수학하던 둘도 없는 친구니라. 어른께 큰 인사 올려. 아버지의 근엄한 분부에 김병기는 내심 당황했다. 명색이 조정의 이품 대신이 그런 이름 없는 초라한 늙은이한테 큰절을 한다는 것은 될 법이나 할까만 아버지의 명령이고 보니 어쩔 수 없었다. 김병기는 불쾌감을 꾹 참고 큰절을 했다. 그런데 그 이생원이란 늙은이가 답례도 하지 않고 그냥 꼿꼿이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신분의 차이는 접어두고라도 남의 절을 받으면 나이 차이가 있어도 답례를 하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인데 김병기가 보기에 노인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아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좌근이 말했다. 이 어른께서 장성부사한테 갈 청탁 편지 한 장을 얻고자 오셨으니 내가 써드려라. 알겠습니다. 이따가 써드리겠습니다. 김병기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며 그렇게 말하자 김좌근이 말했다. 아니다. 여기서 당장 쓰도록 하라. 그러고는 청지기를 불러 벼루의 먹을 갈게 하고 백간지를 내놓더니 자기가 내용을 부르고 그것을 아들로 하여금 따라 적게 했다. 편지를 다 쓴 다음 자기 처소인 작은 사랑으로 물러나온 김병기는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다. 아무리 아버지의 친구라지만 그를 배운 선비로서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조정에 나가든지 집에 들어와서든지 위엄이 떠르르한 천하의 김병기가 초라한 늙은이한테 외상절을 빼앗기다니. 그로서는 그보다 더한 수치와 봉변이 없었다. 한편 이생원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다. 예절에 있어 누구보다 철저한 이생원이 대신에 절을 공짜로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맞절을 하려고 일어서려는데 별안간 김좌근이 그의 소창옷 뒷자락을 확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실례를 저지르고만 이생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김좌근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큰 사랑 대청 앞을 지나 작은 사랑 앞을 거쳐 대문간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다. 별안간 굴레번거지를 쓴 하인둘이 나타나 편지를 빼앗고 한바탕 조리를 돌린 다음 발길로 차서 문 밖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닌가. 김좌근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므로 청지기로 하여금 그 동태를 가만히 지켜보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생원이 어이없는 봉변을 당하고 내쫓겨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김좌근은 노발대발하여 아들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다. 내가 아무리 작품이 높다 한들 글 배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조정의 관장만 생각할 줄 알지. 향당의 위아래는 모른단 말이냐. 아비의 친구한테 봉변을 준 것은 곧 아비한테 봉변을 준 것과 같으니 이제 나와 너는 부자간이 아니다. 그러고는 사랑방 덧문을 첩첩이 닫아걸고 드러누워 버렸다. 그제야 김병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제야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토록까지 펄펄 뛸 줄은 몰랐던 그는 큰 사랑 앞에 거적을 깔고 석고대죄로 빌었다. 이틀이나 그런 대치 국면이 지속된 다음 비로소 김좌근은 아들의 면회를 허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금전폐로 드러누운 채였다.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일어나십시오. 김병기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자 김좌근은 여전히 냉랭하게 말했다. 이생원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자이지 아니냐. 내가 가서 사죄하여 노여움을 풀어드린 다음 모시고 와서 아비한테 증거를 보여라. 김병기로서는 죽을 맛이었으나 아버지의 고집통을 아는지라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마를 타고 동촌 이생원 댁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자기 입장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이생원은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김좌근이 아무래도 자기를 위해 무슨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못 이긴 척 김병기의 청을 받아들여 김좌근을 다시 찾아갔다. 대감, 어디가 편찮으시오? 이생원은 짐짓병문안하는 척했다. 김좌근은 비로소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여보, 이생원 모처럼 찾아온 옛 친구한테 그런 봉변을 안겨주었으니 참으로 미안하구려.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쳤나 보. 무슨 말씀을... 너희 어른의 노여움을 어떻게 풀어드릴 것이냐? 김좌근은 문 옆에 어색하고 곤란한 얼굴로 서 있는 아들을 노려보며 물었다. 이 어른께서 겉으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지난번 봉변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을 것이냐. 그러니 너는 이 어른한테 장성무사를 시켜드려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잘 알아모시겠습니다. 오늘 당장 조치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가 물러가자 김좌근은 목소리를 낮추어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어떤가? 그까짓 청탁 편지를 어떻게 믿겠나? 그러니 자네가 아예 장성부사로 내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생원은 마음에도 없던 장성부사 벼슬을 하게 되었고 이춘보는 일단 목숨을 구하여 심기일전으로 노력한 결과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날았돈 1만 냥도 갚았던 것이다. 조선 말기의 정치적 난맥상을 가늠할 수 있는 에피소드이다. 김좌근은 세도 정치로 국가 근본을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라는 역사적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다분히 인간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었던 모양이다.